네, 안녕하십니까. 이마TV 마스터 오릴라입니다. 오늘도 2022년 이론 플러스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바로 2022년 임인년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의 해를 준비하는 이로미안의 자세. 그리고 2022년에 딱 두 가지 키워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멤버십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론 플러스 마스터 박우성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을 60년 전에 예측한 한 사파가 있습니다. 바로 1962년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그린 바로 이 옆에 보이는 제 위로 보이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사실 2022년에 마치 이 코로나 상황을 예견한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또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1인용 운송수단을 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마치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자, 60년 전에 예측한 2022년의 모습, 항상 우리는 이 다가올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을 우리가 예측하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역시 뭘까요? 네. 역시 네, 코로나겠죠. 이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타부타 얘기도 많고 뭐 백신의 효과부터 해서 뭐 지금은 방역 패스에 대한 것도 일종의 약간 정치적인 논란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그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균형 잡힌 그리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 2021년 11월 9월부터 해서 확진자들이 점점 폭증해서 하루에 거의 8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시기도 있었죠. 그리고 불과 한 2주 전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에는 하루에 사망자가 세 자릿수 100명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로 들어와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나서는 하루 확진자가 3천 명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호주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루 몇만 단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망한 사망자 숫자의 총 명수가 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80만 명이 사망했다는 숫자는 얼마만큼 큰 숫자인고 하니 단일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이 바로 네, 지금 제가 이 좌측에 보여드립니다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미국의 국민들 숫자가 42만 명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80만이 넘어섰고 지금은 더 될 겁니다.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추산된 통계니까요. 누적된 확진자가 1천만 명.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도 굉장히 방역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와서는 그 확진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인구 500만인 멜번에서 하루에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얘긴즉슨 만약에 천만 도시인 서울로 대입하면 서울에서만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나이가 든 노약자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호주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좀 객관적이고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천의대에서 그 이재갑 교수님 같은 경우가 언론에서 많이 노출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카이스트 면역학 바이러스학 박사 신의철 박사 신의철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이 우리가 진짜 궁금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이분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요약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2022년의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역시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세도 좀 중증으로 덜 간다, 좀 덜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전파력은 확실히 높다. 그런데 이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정도가 적다는 것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 대비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예전보다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오미크론의 특징인지, 이 오미크론 변이주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고 혹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서 중증 화율이 떨어진 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미크론의 특징인지, 아니면 벌써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백신을 지금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참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외삼촌께서 백신을 맞고 나서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자, 백신 회의론자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백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백신이 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 부분을 우리 신 박사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들은 우한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발생돼서 유행되기 시작한 그 우한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게 우한 바이러스라면 100%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가 유행했죠? 뭐가 우세종이 됐죠? 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라면 그 똑같은 백신이 효과가 25%로 떨어지고,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신 박사님은 5%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라고 하는 이 작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해서 맞아야 되느냐,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론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신 박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게 5%냐 10%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몇 퍼센트의 퍼센트라도 있느냐, 제로냐, 완전히 제로, 0이냐, 아니면 효과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바이러스를 맞춰서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중화 항체가 본인의 면역력과 더불어서 또 추가적인 부스터샷으로 어느 정도 또 퍼센테이지를 올라가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맞지 않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똑같은 그 바이러스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과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충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권유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사실 3차 백신까지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다 라는 것이 솔직한 전문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이주가 또 나올 겁니다. 그 또 다른 변이주에 대한 백신도 또 나오겠죠. 그것이 우리가 뭐 3차냐,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매해 뭐 3가 백신, 4가 백신에서 해당 연도에 유행될 거라고 예측되는 그 독감 백신을 사실 맞아왔잖아요. 그거는 뭐 의무가 아니라서 모든 사람이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맞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맞아왔죠. 그런데 그 백신을 맞으면서 내가 5차네, 6차네, 7차네, 10차네 이런 걸 따지지 않듯이 아마 지금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은 그런 식으로 맞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 교수님의 예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집단 면역은 가능할까? 집단 면역은 가능할까를 묻는 그 질문에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신 교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면역은 우리가 이전 과거에 유행했던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그런 질환에서는 질병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80% 이상의 백신을 사회의 집단이 맞으면 그 해당되는 질병이 거의 발생되지가 않았어요. 홍역과 천연두 때문에 위험하다. 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과거의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집단 면역은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이 먼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만큼 그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 효과가 지속되는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짧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작년 가을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실패했던 원인도 생각보다 그 항체가 지속되는 영향이 빠르게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 협의적인 의미,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지만 좀 더 광의적 의미에서의 집단 면역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신 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백신도 맞고, 그리고 저 병원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병상도 확보하고, 지금은 항바이러스제도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것이 점점 좀 토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집단 면역이 서서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런 그 전염병들 얘기하는 거기서의 그 집단 면역은 사실 코로나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 답변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 끝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할 텐데 사실 한마디로 올해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 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막 서로 다니길 수도 없는 상태에서 20년, 30년, 뭐 5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잘 관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결국에 가서는 토착화되는 것. 토착화된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우리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 만나는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처럼 토착화되고 경증화되고 증상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기화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이것이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면 코로나 시국은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2022년이 그 경증화되고 토착화될 수 있는 그 원년으로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신희철 교수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놓고 나서 여러 가지로 참 개인적으로나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이론 플러스는 면역과학 전문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뭐 질병이 나타나면 그것을 처방하고 의약품으로 부작용을 감수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과 별개로 평상시의 식이와 그리고 생식을 통한 이 면역요법 관리,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 이것을 통해서 평상시 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론 플러스의 건강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암 환우들, 뭐 성인병 질환, 이미 병을 겪었거나 과거에 병력이 있으시거나 가족이 큰 병을 겪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런 뭐 홍삼 제품으로 그냥 먹고 마는 거, 뭐 명절 때 선물 받아서 먹고 말고, 아니면 몸이 좀 처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먹고 잠깐 먹고 관리하고 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식으로 철저히 식사부터 관리를 하고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생식을 먹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의 그 상황에 맞춰서 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부인성 질환이면 부인성 질환, 성장기면 성장기 어린이, 혹은 각 그 시기마다 필요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칵테일로 컨셉으로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이론 플러스 건강 솔루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도 이미 건강하거나 아니면 사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진단받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네, 병원에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는 아직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가 않느냐? 당장 내가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 가족이 눈에 보일 때는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굳이 뭐 맛있는 거 많은데 생식을 먹고 굳이 뭐 그 돈을 써가지고 내 건강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론 플러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많은 분들, 많은 대중들에게 이 코시국은 사실 기회라는 겁니다. 왜 기회냐? 이 상존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결국에는 개인의 면역 관리가 필요하고, 네,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의 부작용을 이겨내는 것 또한 나의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백신을 맞고 누군가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겪지만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낸단 말이죠. 이것도 평소 식단 관리, 내 면역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솔루션이 이론 플러스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멤버십 마케팅의 사업의 기회이기도 하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2022년을 여는 중요한 키워드 코로나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첫 번째 키워드와 나중에는 연관이 되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 키워드는 양적 완화 시대의 종말입니다. 양적 완화의 종말. 양적 완화라는 얘기가 갑자기 뭐 경제적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정적인 건강을 확보하기가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좀 사실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막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막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저도 세종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의식이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됐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그 중요한 원인은 사실 양적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정 뭐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 활동이 촉진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 메커니즘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임의로 통화를 계속해서 찍어서 돈을 엄청 푸는 겁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내면서 시중에서 특별한 경기의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부양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경기가 꺼지지 않도록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버티게 하려고 불을 계속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양적 완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그냥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거야. 계속 돈을 푸는 겁니다. 시중에다가. 얼마만큼 돈을 풀었느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사실은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세계에서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을 한 겁니다.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을 했는데 700조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파산을 했어요. 700조 원입니다. 네. 6,130억 달러. 한순간에 파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이 휘청휘청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금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을 겪으면서 10년 동안 아주 대불황에 허덕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공황을 해결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쟁 특수 때문에 사실은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또 다른 대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게 그때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겁니다. 얼마를 찍어냈냐? 무려 2조 3천억, 2,700조 원을 시중에 푼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습이 된다는 시점에서 2017년, 18년부터 해서 2017년 10월부터 정확하게는 2017년 10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걷어들이고 다시금 이제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와중에 뭐가 터지냐? 그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네. 언제? 2019년 10월에. 2019년 11월에 코로나가 전세적인 팬데믹이 선언이 되죠.
예, 그러면서 저기 지금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표를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 시기부터 다시 가뜩이나 시중에 이미 돈이 많이 풀렸는데 또 돈을 풉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돈을 푼 거예요. 또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풀린 이 자산 시장의 모든 금액이 8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400조 원입니다. 1경 400조 원. 우리가 지금 모든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 돈을 푼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돈이 많이 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니까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과 코인과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몰리게 시작된 거죠.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해당 시기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그 기저에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이 풀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시기 제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2008년부터 2008년 제가 가리고 있네요. 2008년부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시기가 이른바 양적 완화의 시대입니다. 양적 완화의 시대. 돈을 엄청나게 푼 시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계속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뭐든지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진짜 물가가 상승되는 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장을 봤을 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1억의 느낌과 지금 1억을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그 마트 물가도 뭐 굉장히 많이 체감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폭락해 버리고 나중에 돈이 이제 종이 쪼가리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바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언제부터 움직이냐? 2022년 올해 3월부터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록, 바로 이번 주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3월부터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네, 이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긴 할 건데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낀 사람들 나중에 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개인적인 부담이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올 여름부터는 양적 긴축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시중의 돈을 이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 공개된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과 부동산, 주식,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경제 채널에서 모두가 얘기할 겁니다. 충격에 대비해라. 충격에 대비해라.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는 뭐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돈이 많이 돈을 계속 찍어내서 돌리니까 돈이 흔해졌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다시 말해서 돈이 마르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단순히 이 정철진 이 경제평론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 되겠습니까? 자, 돈이 마르는 시대, 다시 말해서 가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뭄이 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제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 들어서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료는 바니 하산 무덤 벽화라고 하는 이집트의 역사 자료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얘기하면 단순히 뭐 신화적 얘기인 줄 뭐 폄훼하실 수 있지만 이 요셉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집트
역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요셉은 사실 어떤 인물이었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한 아이였다가 그 아이가 이제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인물인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뭄을 예견한 거죠. 7년의 흉년 뒤에 7년의 가뭄이 올 것이다. 그 가뭄을 대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의 이집트의 백성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뿐더러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지금 돈이 마르는 시대, 돈의 가뭄이 오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 시대의 종말인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이론 플러스 사업을 하는 것도 2022년 또 다른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론 플러스라고 하는 멤버십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집이 있으니까, 나는 건물주니까 그거 부러워하실 거 전혀 없고, 꾸준하게 내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생식과 건강식품과 다양한 제품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시스템 구조, 그래서 꾸준한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이에요. 이것을 구축한 사람과 구축하지 않은 사람은 요셉의 창고를 마련한 사람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여러 채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다 순수하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도 끼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단순히 숫자를 부러워하실 것이 아니라 꾸준한 소득으로 내가 무엇을 활동하든지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멤버십 마케팅, 그 사업을 일군 산업,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나가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2022년이 될 것이다. 저는 2018년, 제가 지금 또 가렸는데 2018년 7월에 이론 플러스가 시작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원래 준비됐던 거는 2018년이 아니라 2018년이 아니라 언제였죠? 네, 2019년 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당겨서 2018년 7월에 6개월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모임도 힘들어지고 교육도 힘들어지기 그 전에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미리 이 사업을 멤버십 마케팅으로 전환해서 황성주 생식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그 사업을 시작한 그 식견, 저는 황성주 박사님, 이론 플러스의 오너가 바로 그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일을 꿈꿔왔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더 증진하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론 플러스가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해방되고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건강 증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의 그 중요한 가치이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정적인 건강, 우리가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을 맞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건강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재정적 건강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이론 플러스가 시작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이자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사실 재난 문자가 계속 울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에 대한 주의 문자도 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주의 문자도 울립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우리의 재정 상태를 위협하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조차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치유하는 건강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으로서 이 기업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까지 더 준비할 수 있는 이 이론 플러스, 이 일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이민년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검은 호랑이는 강력한 리더십과 독립성, 강인함, 열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올 한 해 이제 나는 작년의 나보다 더 리더십 있게,
나는 리더십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시고요. 이 리더십은 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내가 좀 고민하고 짐짓 혼자 상대방을 생각한다면서 이 회사 비전을 이야기 못하고 이론 플러스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땅한 제품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했다면 올해의 나는 2022년의 나는 검은 호랑이처럼 더 리더십 있게 탁월한 회사의 비전과 이 필요한 제품들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그것이 독립성이고 그것이 강인함이고 그것이 열정입니다. 올 한해 한 마리의 검은 호랑이가 돼서 이로미한 이론 플러스의 사업을 펼쳐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론 플러스 강의 갖고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